네, 안녕하세요. IT션 방송 토크 IT를 맡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굿모닝 하이텍과 토크 IT 함께하는 시리즈 웨비나 오늘 49회입니다. 자, 오늘은요, 빅쿼리를 활용한 구글 클라우드 GCP 기반의 데이터 분석 이란 주제로 구글 코리아의 정명훈 부장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근데 요새 뭐 클라우드 하면 뭐 구글 클라우드도 있지만 AWS, 뭐 애저, 뭐 많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도 요새 데이터 분석 다들 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빅쿼리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예. 구글의 빅쿼리가 뭐 클라우드에서 분석한다고 그러지만 데이터 분석을 다른데 다 있는데 이것만의 뭔가 강점이 오늘 물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예. 한마디로 뭐예요? 결론을 먼저 말해봐요. 결론 한마디로 뭐예요? 제 생각에는 네.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할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편하게 시작을 해야 돼요. 편하게 시작하려면 저희는 이제 서버리스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제공해. 세팅할 필요가 없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듯이 네. 온라인으로 로그인하시면 돼요. 계정 만드시고 로그인하시면 네네.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데이터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쉽다는 거 알겠는데 또 데이터 분석이 요새 뭐 조그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빨라야 되는데 네. 저 얼핏 듣기에 빅쿼리 엄청 빠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그 빅쿼리를 사용하는 고객 중에서 네. 글로벌하게 이제 가장 크게 데이터를 넣는 고객사가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네? 몇백 페타바이트를 넣습니다. 페타바이트. 페타바이트. 네. 테라바이트가 아니고 페타바이트. 그것도 그냥 1페타 몇 페타가 아니고 몇백 페타바이트를 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이따 설명하겠지만 구글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총 동원해서 그 성능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일반 데이터베이스의 10배? 한 100배?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느려지거나 또는 뭐 성능이 복잡한 쿼리로 해서 느려지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네, 균일한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구글이 사실 뭐 구글 그 서비스 자체가 방대한 데이터를 핸들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십억 네, 명의 맞습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는데 네. 거기서 갖고 있는 걸 노하우. 맞습니다. 네, 그 네. 노하우가 요 빅쿼리의 그 인프라에 아까 서버리스라고 했으니까 네. 인프라에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하지만 이따 설명하겠지만 빅쿼리라는 것 자체가 저희 인터널 프로젝트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저희가 20년 정도 데이터 분석을 했잖아요. 필요하니까. 네,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그렇죠. 서로 이제 뭐 의견이 오고 갔겠죠. 하다가 보니까 뭔가를 만들자. 기존의 툴 가지고 해볼까? 아니다. 새로 만들자. 물론 이제 기존의 기술을 활용했겠죠. 오케이. 근데 거기서 나온 노하우와 경험들이 쌓여서 나온 거를 클라우드로 상품화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갑자기 몇백 페타바이트를 처리해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죠. 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어떤 빅쿼리 자체에 물론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에 노하우도 있겠지만 아까 서버리스라고 했잖아요. 네. 구글이 제공하는 그 인프라 밑바탕에 그 인프라가 또 노하우겠네요. 맞습니다. 그 인프라가. 네. 저희가 뭐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네. 대량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뭐 검색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지만 네트워크 기술에 저희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하드웨어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나 실제로 뭐 커스텀하게 제작하는 것들 요게 전 세계 탑 랭킹 뭐 2위, 3위를 오고 가요. 하드웨어 벤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인프라를 팔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잘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스토리지 이런 기술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돼서 만든 거고 그 기반으로 빅쿼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빅쿼리 자체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도 물론 우수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빅쿼리를 활용한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앞에 살짝 이제 좀 개요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좀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서버리스 방식, 뭐 좋은 성능, 데이터 분석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들을 꼭 하고 싶어요. 저희가 뭘 하려면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그림 비슷한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그림을 이제 여러 군데서 땄는데 네. 비슷한 그림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어요. 한 달 전에 매출이 어땠었는지, 1년 동안의 데이터가 어땠는지 이런 걸 봤었고 그게 왜 일어났는지, 두 번째는 그게 왜 일어났는지를 봤었는데 살짝 이제 뭐 실시간 데이터가 좀 빠지긴 했죠.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또 이제 한동안 또 세상을 바로 잡았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뭘 해야 되겠어요?
예측이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예측을 얼마나 잘 해서 팔릴까? 네. 만약에 어떤 고객이 웹사이트에 들어왔다. 저희 쇼핑몰에 들어왔다. 근데 그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프로모션이 너무나 달라져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타겟 마케팅 하는 게 맞잖아요. 예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거고, 데이터가 쌓이면 당연히 AI 머신러닝으로 가실 거예요. 네네. 근데 오늘은 이제 AI 머신 얘기는 하진 않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뭐 간단한 질문인데요. 인간의 두뇌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저희가 이제 어떤 글자를 보면 이게 A구나 B구나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처리 용량이 있다고 보세요? 컴퓨터에 비트로 치자면 뭐 메가비트, 기가비트 어느 정도 될까요? 1초에. 1초에? 네. 상품 드려야 되는데 이거. 네. 뭐 한 쉽게 가시죠. 뭐야? 킬로바이트? 킬로비트? 1기가비트? 아, 또 그저 보셨네요. 네, 아닙니다. 네, 초당 40비트입니다. 40비트밖에 안 돼요? 네. 초당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생각보다 사람은 글자를 받아들이는 거는 네네네. 몇 글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PD님이 저를 보면은 저의 목소리라던가 외모라던가 다 오는 분위기, 거죠. 네네. 네, 제가 말투 이런 거 그렇죠. 보실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식의 느끼지 못하는 정보에 대한 우리 두뇌의 처리는 20메가비트 정도 된다고 해요. 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잘 생각해 볼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IT에 있는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처리를 하려고 했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어떤 유저가 웹사이트에 와서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알았었을 때 그 사람의 물건을 살 사람이거나 사지 않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데이터 양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아질 거다. 예,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건 좀 스킵을 할게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오늘날 이제 목표로 잡는 거는 결국 AI 머신러닝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그럼 데이터가 얼마나 잘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자체가 종착지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AI 머신러닝으로 인사이트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 분석이 쉽진 않죠. 일단은 양이 많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미래에 120제타바이트 또는 이제 어떤 기업이 몇백 페타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어렵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툴만 완벽하다고 모든 게 되진 않아요. 사람이 당연히 중요해요. 사람과 네. 노하우가 중요하지만 툴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분의 성능을 그러니까 역량을 그렇죠. 최대한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석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최고의 툴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데이터 분석이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툴을 최고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분석가들이 뭔가 빨리빨리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결과를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뭐 단적인 예로 이제 네네. 어떤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나 돌렸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이 걸리거나 이틀이 걸리고 하다면 그거를 한 달에 할 수 있는 횟수는 10손가락에 꼽아요. 10번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1시간 내에 30분 내에 끝난다면 하루에 몇 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반복이라는 얘기는 발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고 네, 거기서 네네,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네네.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구글의 이제 데이터 분석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오늘의 핵심은 사실은 빅쿼리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그냥 한 방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요 그림이에요. 실제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데이터 분석이 원유 처리하는 거랑 정말 비슷하다는 거.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차에다 휘발유를 넣을 때 원유 생산지 가서 넣지 않아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다 정제 과정을 거친다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 흐름, 파이프라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 분석에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툴이 완벽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빅쿼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그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저희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인프라가 아닌 분석 기술에 집중한다. 요게 사실은 이제 서버리스 얘기예요. 네. 예. 뭐 설치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시간 가는 거 필요 없이 계정만 만들고 들어오시면 데이터를 바로 쌓을 수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뭐 몇 페타가 들어가니까 파티션을 어떻게 했다, 뭐 아니면 스토리지를 어떻게 나누겠다, 그런 거면 필요 없으시다는 거죠. 거의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데이터 분석의 종착지는 머신러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체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적, 개방적, 뭐 여러 가지 이제 호환성 있게 또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많은. 오케이, 자 봅시다. 좋다는 거 한번 제시해요. 알겠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서버리스 얘긴데요. 음. 보시면 모니터링이라던가 잘 돌고 있는지 아니면 성능 조정, 아까 말씀드렸던 튜닝, 그 다음에 뭐 배포하는 거, 구성하는 거, 리소스를 어떻게 배포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다 해준다. 네. 여러분들이 손댈 건 없어요. 그냥 계정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글이 다 해준다 그러는데 네. 구글이 아닌 다른 기업이 다 해준다 그러면 사실 네. 신뢰가 좀 안 가죠. 네? 아, 야, 저기 자기네 해봤어? 네. 자기네가 글로벌하게 몇 네. 회 다 해봤어? 근데 네. 구글은 네. 예전부터 유튜브니 구글 맞습니다. 뭐 서치 엔진부터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경쟁 업체들, 다른 업체들이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서버리스라고 하지만 계정만 만들면 쓸 수 있는 서버리스는 아니에요. 네. 예,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제 내가 몇 개의 하드웨어를 쓰겠다라는 것들은 결정을 하고 프로비저닝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10개의 하드웨어를 내가 쓸 때 낼 수 있는 성능하고 100개를 쓸 때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그 처리 용량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내가 10개를 쓸지 100개를 쓸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서버리스의 장점은 그거를 다 클라우드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글이 이런 빅코리아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결국은 이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다. 과거부터 저희가 내부에서 써왔던 기술들을 오랜 노하우를 집약한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저희가 거의 탑 레벨의 네. 이제 제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뭐 다 유명한 회사들인데 네. 뭐 국내 회사들은 뭐 왜 안 네. 보이는 거죠? 국내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국내 고객사들을 이제 밝힐 수 없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네네. 쉽게 생각하시면 국내 이제 유수의 기업들 뭐 50대, 100대 기업들 그러니까 상장사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를 이제 많은 그 리서치 기관에서 저희를 탑에 오른쪽 상향이 제일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탑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셨던 빅코리에 대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 페이지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맨 왼쪽 상단에 분석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전통적으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빅쿼리가 범용이긴 하지만 더 많은 빅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SQL을 완벽하게 지원해요. SQL을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실 저도 많이 경험해갖고 했는데 결국은 SQL로 이제 통일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분석이 엔지니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죠. 업무를 아는 데이터를 네네. 하는 사람들, 마케터들 이런 분들이 하거든요. 마케터들도 SQL은 어느 정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현업들이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다. 인스턴스 개수 몇 개냐, CPU 몇 개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다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페타바이트급을 스토리지를 제공한다. 네, 뭐 테라바이트 지원돼요. 이런 네네. 얘기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화라든가 가용성, 내구성 높은 이제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실시간 분석에 대한 요건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빅데이터나 이제 그 데이터 웨어 솔루션들이 보통은 실시간 분석, 실시간으로 데이터 받아들이는 거를 되게 어려워해요. 변경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뭐 초당 수십몇 건이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DW 데이터를 그렇게 밀어놓으셔도 돼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내에서도 이게 빅쿼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꼭 뭐 IT 부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현업 부서 사람들도 이걸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거는 제가 좀 약간 그렇죠. 오버인 것 같고 네, 뭐 말하고. SQL 정도를 알면 바로 할 수 있다. 아. 설치 필요 없고 뭐 네네네. 그 SQL 액세스하는 툴 필요 없고 그냥 브라우저에서 바로 접속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네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실제인 경우는 많이 데모로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쿼리문인데요. 1000억 건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쿼리문을 보시면 이제 그 일반 DB의 라이크랑 비슷한 문자열 연산을 하는 거를 1000억 건을 대상으로 돌려요. 그래서 그 결과를 뽑아내는 쿼리문이에요. 이걸 일반 DB에서 돌린다면 몇 시간이 지나도 아마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걸 돌리면 약 한 25초 정도의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날려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참고로 무료로 이제 그 계정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약 3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날려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빅쿼리가 그러면 왜 빠르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기술이 좋아서 그것들을 이제 최적화하는 기술들을 20년 동안 편입을 해왔던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게 뭐냐면 이쪽은 이제 컴퓨팅 인스턴스들이고요. 여기 이제 대량의 CPU가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조금 과장을 좀 더하면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CPU를 할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경계가 좀 있긴 하지만, 왼쪽은 데이터 스토리 노드예요. 데이터 노드가 별도로 있어요. 보통의 이제 하드업 기반 시스템들은 그 하드업 노드, 그러니까 컴퓨팅 노드 자체에다가 있는 디스크를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스토리지는 완전히 분리를 시켜놨어요. 네. 왜 이게 효과가 있느냐? 데이터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컴퓨팅 노드로 다 가지고 와요. 쿼리문이 들어오면. 네트워크가 엄청 빵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여기 페타비트라고 있잖아요. 예. 페타비트 네트워크.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인한 오버헤드를 아예 없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스토리지 노드에 데이터가 모여 있다, 그러면 그 컴퓨팅 노드가, 그러니까 처리하는 노드가 스토리지 액세스도 하랴, 모두 계산도 하랴, 데이터가 여기 몰려 있으면 계산이 많이 몰리거든요. 네네. 핫스팟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길 필요가 없는 게, 얘는 그냥 데이터만 계속 받아서 빠른 네트워크로 보내주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 지연이 없이 컴퓨팅 노드로 보내주는 거고, 컴퓨팅 노드야말로 이제 그 쿼리에 딱 맞는 그 컴퓨팅 자원만 할당해서 그 쿼리를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빅쿼리 인스턴스를 여러 테넌트들한테 여러 계정으로 이렇게 드려도 그들 간에 간섭 현상이 없는 게 저렇게 컴퓨팅 인스턴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리 노드랑 컴퓨팅 노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핫스팟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고, 사실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잘 보셨는데요. 이 페타빗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비슷하게, 또는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과 비슷하게 컬럼 기반의 스토리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용성과 안정성, 또는 이제 성능을 위해서 3카피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내에 이제 존이죠. 네. 분리된 영역들 존별로 배포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암호화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SQL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표준. 화면이 짧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복잡한 걸 구해오긴 했는데, 네. 이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보기에도 얼핏 보기에도 복잡해요. 서브 쿼리, 조인 뭐 다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보통 이제 RDB에서 아니면 EDW에서 돌던 쿼리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그냥 넣거든요. 함수의 차이만 제외하고는 마이그레이션 할 때 넣으면은 이거 거의 그대로 돌아가고요. 약간의 이제 뭐 함수 변경 작업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완벽하게 도는데, 성능은 10배에서 100배, 많으면 뭐 1000배까지도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한 예가 스팍 기반의 하드업 시스템에서 150 CPU 정도를 써서 3시간 걸리던 작업이 빅쿼리에서 돌리면 10초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약간 과정으로 보일 것 같기도 해서. 아니 이것만 엄청 과장해서 보이지. 진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했던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몇 페타바이트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옮긴 사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네,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국내도 있으니까. 몇 페타?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그래요, 야. 네,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옮겼어요. 네. 근데 그 옮기고 나서 이제 그 기존의 시스템의 처리가 몇 시간 정도 걸리던 게 뭐 1시간 정도 되면 빨라지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고객의 반응이 10분 만에 끝났다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몇 배, 몇십 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많이 나오면 몇백 배까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빅쿼리 쓰는 기업 고객들이 네. 기존에 온프리미스 데이터웨어 있는 거를 구글 네. GCP 올려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다른 네. 멀티 클라우드니까 해서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 이 분석을 위해서 빅쿼리를 이용하는 데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분석을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 이용하는 데도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전통적으로 보통 이제 온프레미스에 그 대규모 하드웨어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가장 완벽하고 좋은 방법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빅쿼리로 그냥 다 넣는 거예요, 데이터를. 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기존에 투자했던 네네. 빅더블을 굳이 그렇게 하기는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아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큰 데이터들은 이제 빅쿼리로 넣고, 그 다음에 뭐 데일리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또 이제 조금씩 또 밀어 넣고 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쿼리를 여러 부서에 돌리다 보면 이제 부하가 이제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대용량 쿼리는 빅쿼리로 날리고, 예. 그리고 기존에 돌던, 왜냐하면 기존에 연계된 시스템들이 많을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이브리드식으로 운영을 보통 일반적으로 접근하시고, 거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좀 더 지나면 뭐 1, 2년, 2, 3년 지나면 예, 궁극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좀 이제 이게 저희 내부 행사, 그러니까 대회 행사, 고객께서 행사에서 발표한 자료라서 좀 편하게 발표할 수 있어서 네네네. 말씀드립니다. 32억 건 정도의 데이터가 1.3 테라바이트 정도 들어있었고, 뭐 아시겠지만 트위터는 이제 워낙 많은 데이터를 오가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는데 2주가 걸린 거죠, 기존에. 네. 그래서 그거를 빅쿼리 기반의 이런 쿼리, 아까 제가 20초 걸린다는 그런 쿼리처럼 그렇게 바꿔서 했더니 1분 정도 나오더라. 네, 실제로 고객이 저희 행사에서 발표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1분. 1분. 거의 네. 2013년도 18년도까지 데이터를 다 한 거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사례들 몇 개 있어요. 뭐 음악 사이트 같은데 이제 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할 때 나오는 것도, 아니면 저희 광고 데이터들 또 이제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트위터 엔지니어가 이걸 트윗을 날렸을 것 같은데. 찾아봐야겠는데요. 아, 그럼 날렸을 것 같아. 네, 엔지니어가. 그렇게 좋습니다. 놀랬을 거 아니야. 자기 트윗 날렸겠지 이거.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SQL을 지원하면, 저도 이제 RDB를 사실 오래 써왔는데 뭐 PD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회사가 그렇죠. DB를 네.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RDB 기반을 쓰다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요즘에 뭐 IoT 데이터나 뭐 이런 센서 데이터, 아니면 이제 뭐 그 로그 데이터 같은 약간 경우는 시계열로 오는 데이터 보면 컬럼이 이렇게 한 컬럼으로 안 돼요. 그렇죠. 네. 복잡한 구조체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센서에 포함된 여러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니면 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하다. 그렇죠. 고객에 대한 정보가 여러 필드가 여러 데이터가 한 필드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복합 구조를 처리해야 되는데 빅쿼리가 SQL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RDB랑 거의 유사하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구조체는 네이티브로, 그러니까 자체 기능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런 구조체, 레코드는 구조체고요. 리피티드는 어레이예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레코드의 어레이의 레코드, 더 복합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구조를 지원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이슨 형태 같은 거, 엑셀 같은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저렇게 풀어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필드별로 나눠서. 네네. 그러니까 제이슨을 뭐 문자열로 넣은 다음에 그거를 제이슨 파싱해가지고 갖고 오는 그런 CPU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네이티브로 데이터 구조체 자체가 저렇게 복합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뭐 에리어 코드를 원한다면 폰 넘버 점 에리어 코드 이런 식으로 네네. 패스하면 쉽게 이제 액세스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특히나 RDB를 쓰다 보면 이제 정규화라는 걸 하잖아요. 뭐 1차, 2차, 3차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 정규화는 하지만 역정규화를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조체로 넣게 되면 조인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데이터 저장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렇게 넣으면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 1대 N으로 매핑되는 게 그냥 구조체로 들어오면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네이티브로 처리가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정규화를 하지 말고 역정규화를 해서 우리 한꺼번에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거기서 하나 혹시 더 나간다면, 한 스텝 더 나간다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고객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RDB에 되게 복잡하게 매핑이 된 구조예요. 조인이 되는 구조예요. 그걸 빅쿼리로 갈 때 그럼 역정규화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제 그 경우가 좀 다른 거잖아요. 이제 RDB로 나눠놨고 네. 그거를 조인을 하는 쿼리들이 아마 이미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박혔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역정규화를 하면 물론 좋긴 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만 기존의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호환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경우라면 뭐 예외적으로 그냥 그 구조를 그대로 넣은 다음에 조인 쿼리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물론 제가 역정규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좋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애플리케이션하고 호환성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기술 발표하면서 갑자기 가격 얘기를 하기가 좀 이제 황당하시겠지만 워낙 뭐 데이터 사이즈가 많으니까 궁금하죠. 이런 것들. 가격이 또 중요한 결정 포인트예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이게 네. 우리가 다른 클라우드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빅쿼리 좋아. 네. 옮겨야 되는데 일단 클라우드에서 전환 나가면 비용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또 얘가 돼야지만 그렇게 되죠. 네. 써먹을 만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감은 잘 안 오르실 거예요. 뭐 테라바이트당 이제 월에 $20, 이게 한 달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이제 월에 $10 정도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드랍박스 되게 많이 쓰거든요. 드랍박스의 비용이 월에 $10예요.
네. 네, 테라바이트가 올해 $10요. 그럼 드랍박스에다 파일을 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빅쿼리에다가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넣는 게 나을까요? 아, 너무 트리비얼한 질문을 드렸나요? 당연히 그게 나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렴한 비용을 제공한다. 어.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 데이터가 예전에 정형화된 데이터만 쓸 때는 딱 정제된 것만 넣으면 돼요. 근데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데이터가 더 많아졌고, 아까 뭐 인간이 처리하는 데이터 용량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비정형 내지는 예전에 하지 않았던 그렇죠. 데이터가 많이 중요하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걸 쌓아놔야 돼요. 근데 비싼 장비에 쌓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빅쿼리는 성능 좋은 DB임에도 불구하고 저장 비용을 왜 싸게 해주느냐? 데이터를 많이 넣으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DW만이 아니라 네, 데이터 네. 레이크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저장 비용을 받고, 물론 이제 쿼리 자체에서는 별도로 좀 쿼리 비용을 받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온디맨드 방식의 요금제인데, 만약에 네. 그게 좀 계산하기 어렵다면 이제 정액제 방식의 요금제도 제공하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 사실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만나면 요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레이크를 분리할까, 하나로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솔루션을 할까. 근데 빅쿼리는 한 방으로 그냥 해결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제가 데이터 분석의 프랙티스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빅쿼리가 이제 뭐 서버리스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대용량을 빠르게 제공해요. 또 하나 중요한 프랙티스가 뭐가 있냐면, 데이터라는 거는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공유를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근데 전통적인 방식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뭐 특정 회사 로고가 들어서 좀 죄송한데요. 특정 회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메인의 중앙에 DW가 있다면 보통 그 데이터들을 필요한 부서마다 마트 형태로 만들어서 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복제해준다는 거는 원본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 대한 동기화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근데 빅쿼리는 데이터를 그렇게 덜어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데이터는 다 여기 들어있어요. 이만큼의 스토리지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몇백 페타바이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회 권한만 그냥 열어줘요. 네. 그러면 DW 관리하는 팀에서는 다 관리를 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현업에서는 그걸 그냥 억세스해서 쓰는 구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권한 관리 같은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권한 관리 얘기가 뒤에 나오니까 네, 네, 한번 네, 설명을 네.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기에 대한 스토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진다. 네, 부서가 네. 많아지면 처음엔 쉬워요, 다. 근데 많아지면 실제로 현실로 복잡해진다. 빅쿼리는 이렇게 이제 권한 기반으로 제공해준다. 데이터는 한 군데 있다. 다만 억세스할 수 있는 권한만 달라진다. 예. 사람들은 이제 웹 기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억세스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억세스 자체도 이제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IT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이제 억세스하는 툴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웹 브라우저로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네네. 네. 그래서 편리하게 액세스를 하시고요. 데이터 권한 관리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만 설명드리면 이제 갑자기 이게 왜 나왔나 하겠지만, 앞서 제가 이제 데이터 공유에 대한 프랙티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공유가 되면 굳이 이걸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공유를 또는 데이터 권한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게 공유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권한을 줄 수 있고요. 좀 더 나가면 이제 컬럼 레벨 시큐리티라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요. 네. 컬럼별로 권한을 달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주냐면,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요. 거버넌스로. 하지만 원천적으로 막으면 최고잖아요. 네. 아예 억세스가 안 되는. 그래서 컬럼 레벨 시큐리티를 원천적으로 특정 사람을 제외하고는 억세스를 못하게 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이 뭐 주민번호면 주민번호 컬럼이라든지.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오케이,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보통의 일반 DB나 하둡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저게 구현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빅쿼리는 저걸 하고 있다. 왜 하느냐? 저희가 아까 고객사가 많고 이제 거의 많은 엔터프라이즈를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한 개선을 저희가 한 거예요. 그리고 구글 자체도 뭔가 구글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굉장히 민간 정보를 잘 지켜줘야지만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니까 네. 구글 자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런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컬럼 레벨 시큐리티 기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뷰 잘 아시잖아요. 뷰. 그래서 뷰를 통해서 뷰의 장점은 이제 내가 쿼리를 할 때 조건을 주잖아요. 큰 테이블이 있는데 특정 필드가 있는 것만 조회를 해요. SQL로. 그다음 뷰를 만들어요. 뷰에 이제 액세스 권한을 주면은 또 그걸로 또 완벽한 또 이제 권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한 군데로 쌓으려면 갖고 올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통적으로 ETL 많이 사용하죠. 근데 빅쿼리는 물론 당연히 ETL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아마존에 있는 데이터,
테라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정기적으로 아예 땡겨오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게 ETL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스케줄드 쿼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보통 이제 배치 작업하려면 그 쿼리들을 주기적으로 돌리고, 그거를 뭐 크론으로 할까, 아니면 배치 툴로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스케줄드 쿼리 기능이 있어서 얘가 아예 그런 스케줄링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정기적으로 마트를 만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페더레이티드 쿼리,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마치 이제 빅쿼리 데이터인 것처럼 가져오는 기능이고요. 이걸 쓰는 이유는 ETL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데이터를 못 가져오는 피치못할 상황도 있잖아요. 또 그 데이터를 뭐 어디서는 또 다른 데서도 써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그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두고 갖고 올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어디 뭐 공공DB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건 이제 API 형식으로 계산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걸 뭐 CSV로 다운 받았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 공유에 좋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갖고 올 수 있는 익스터널 데이터 테이블이 구글 시트예요. 구글 시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로 치면 엑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엑셀 여러분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간단하고 편하거든요. 마찬가지 대응되는 게 저희가 구글 시트고요. 구글 시트를 통해서 빅쿼리랑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다? 어떻게? 예. 빅쿼리에서 어떤 쿼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시트에 담을 수가 있어요. 딱 나올 때 아예 시트에 담으라고 할 수 있어요. 시트를 그래서 마케팅 팀에서 요청을 했으면 그분한테 그걸 줘요. 시트를 줘요. 그러면 그분이 보고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지만 또 어떤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바꿔요. 그분이 현업이 시트를 네네, 바꿔요. 오케이. 빅쿼리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시트를 바꿔요. 그 다음에 그 시트를 익스터널 테이블로 잡아가지고 다시 쿼리를 할 수 있어요. 구글 시트는 계속 온라인으로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시로 바꿀 수 있고 빅쿼리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쿼리 때마다 매번 가져와서 새로 반영할 수 있다. 만약 코드 테이블을 관리한다, 고객 리스트를 관리한다, 그러면 그냥 시트로 관리하시고 그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현업은 현업대로 자기한테 어쩌면 시트의 UX가 더 편한 거니까. 맞습니다. 현업은 거기서 작업을 하고, 그죠? 네, 맞습니다. 백엔드 했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하나의 뭐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현업에서 데이터를 줘 했더니 데이터 처리하는데 해보신 분은 아시면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네. 뭐 하루씩 걸리기도 하고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 일도 바쁜데. 저도 저희 IT 하는 분한테 저거 야 좀 고객 이게 좀 뽑아줘 하면 되게 짜증내. 화내시죠? 한 짜증내. 화내시죠. 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거 간단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 막 왜 화를 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줬는데 네. 뭐가 하나 빠졌어요. 이게 피디님 보시기에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어. 다시 줘! 그러면 이제 그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네. 이건 툴의 문제로 인해서 나는 그 컴플렉션이거든요. 서로 싫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원천적으로 막자. 아까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뽑아서 주면 되니까. 그렇죠. 예, 되죠. 더 좋은 기능은 이제 커넥티드 시트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글 시트의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팀들이 크진 않다 보니까 뭐 몇십 유저, 몇백 유저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커넥티드 시트는 일반적으로 시트 쓰는 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빅쿼리에 만약에 데이터가 1억 건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시트로 만약에 내려서 준다? 시트가 뻗죠. 아무리 좋은 툴도 뻗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글 빅쿼리에서 일부 데이터만 파퓰레이션을 해서 네. 일부 데이터만 보여줘요. 그리고 시트에서 필요로 하는 함수나 이런 거는 시트 그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가공 작업을 하세요. 그래프를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시트에서 뭔가 뭐 피벗 테이블 같은 걸 만약에 함수를 돌렸다? 실제 작업은 빅쿼리에서 도는 거예요. 빅쿼리에서 도는구나. 네, 내부에서. 내부 엔진이 빅쿼리인 거예요. 말하자면 되게 훌륭한 BI 엔진 역할인 거죠. 아시.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커넥티드 시트가 그러니까 이게 나왔고. 결국 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개념들은 현업들도 되게 만족해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네. IT 운영자도 되게 만족해. 두 파티가 다 서로 만족해할 것 같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라인이 좀 완성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프랙티스 말씀을 드린다 그랬고 일단 쉽게 쓸 수 있어야 되고 툴이 전부는 아니지만 툴이 좋아야 사실은 이제 문화라던가 아니면 컴플렉션이 감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툴 면에서 최고의 툴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제공하는 기능 자체가 사실 제가 되게 아쉬워했던 기능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이런 툴이나 이런 인프라가 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위에서
야, 좋은 문화 만들어 해봤자, 그렇죠. 그죠? 야, 우리 좀 이렇게 서로 잘 협조 좀 하고, 네. 안 되는 거지, 구조적으로. 갑자기 그죠? 화가 날라요. 그 생각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분석의 결국 마지막 단계는 이제 머신러닝, AI 머신러닝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AI 머신러닝이 기존에 이제 그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물론 AI 머신도 요즘에 하시죠, 분석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AI 머신은 가기 전에 이제 통계 기반으로 분석하시던 분들을 대체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분들의 인사이트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분들을 모든 분석에다 다 갖다 넣기에는 너무 그분들의 리소스가 아까운 거죠. 그렇죠. 예, 예. 어느 정도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AI 머신러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AI 머신러닝의 추세는 가능하면 쉽게 할 수 있게 하자가 목표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실제 요즘에 좀 대학원 과정을 좀 하느라고 하는데 네. 예, 그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원에 오신 분들 자체가 대부분 IT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익히려고 하다 보면 언제 그 IT 기술을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쉽게 이제 분석이라든가 AI 머신러닝 한 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빅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빅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자 AI 머신러닝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빅쿼리에 들어 있어요. 네. 그럼 그걸 굳이 빅쿼리에서 떼가지고 AI 머신러닝 분석하는 시스템을 옮겨서 분석을 하느니 빅쿼리에서 그냥 하면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저기 보시면 이제 잠깐 좀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그 머신러닝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그냥 SQL로 하고 있어요. 이게 머신러닝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저도 텐서플로우 코딩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코딩해서는 한계가 있더라. 내가 원하는 걸 구현하기보다는 그거 구현 자체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SQL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단 편하잖아요. SQL 툴이라는 게 편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머신러닝에 사용할 데이터를 SQL문으로 쿼리를 해요. 쿼리를 할 때 그 위에 한 줄을 넣어요. 이걸 기반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생기는 또 장점도 있죠. 내가 테이블에 10억 건이 있는데 10억 건 중에서 한 2억 건만 가지고 머신러닝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전체를 쓰거나 아니거나 아니면 중간에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SQL문은 웨어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툴이 있거든요. 웨어문에서 그걸 빼버려요. 그거만 넣고 학습을 시키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리 프로세싱이 SQL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제공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다음 레벨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모든 머신러닝을 다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져요. 이제 그러면 빅쿼리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리그레션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추천,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 같은 추천,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그 클러스터링 기법들,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클러스터링 기법 써가지고 그렇죠. 네. 그룹에 이제 얘가 이거 왜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구분을 하는 것들. 구분하는 것들 그런 거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내놓은 조금 혁신적인 것 중에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무조건 만들었을 필요가 없이 SQL문으로 노드에 뭐 노드를 몇 개 만들 거야. 이걸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되게 제너럴한 방식이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 만들어서 그걸로 뭘 하는 거죠? 만들어서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만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이미지 분석한다. 그러면 이제 네. 뭐 CNN 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CNN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그걸 프로그램 짤 필요 없이 그냥 SQL로 할 수 있다. SQL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빅쿼리 머신러닝 기능이 계속 빅쿼리에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게 편하거든요. 데이터를 옮기지 않는다는 것도 엄청 편하고요. 제가 아까 뭐 그 대학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분석 관리가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텐서플로우를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빅쿼리 ML로 다 해요. 간단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저장 비용하고 이제 쿼리 비용이 나오는데, 쿼리 비용이 온디맨드인 경우는 이제 좀 불안한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 요금도 왜 좀 맥스가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액제 요금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슬롯이라고 있는 이제 리소스 단위가 있는데 100슬롯
단위로 뭐 월 2K, 2,000불 정도 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한 스텝만 또 더 나가면 이게 이제 큰 기업들, 대규모 기업이 되면 부서별로 이거를 이제 공통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부서는 되게 많이 써요. 어떤 부서는 조금 써요. 그거를 이제 그 리저브를 해줘야 되거든요. 할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할당을 시켜줘요. 근데 또 이게 너무 격벽이 심하면 여기서 쓰는 게 남아 도는데 여기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되게 원활하게 주고받게 해주다가 만약에 여기서 필요하면 다시 다 당겨와서 쓸 수 있게 한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고객을 대응을 해보니까 생기는 프랙티스인 거예요. 저게 저런 게 필요하더라. 실제로 현업 부서들이 할 때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고 리소스를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드리자면 데이터 분석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 뭐 서두에 났던 그림,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마 이제 추세일 거다. 누가 예측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뭐 기업의 성패가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럴 때 몇몇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결정하는 모델보다는 현업 업무를 아는 사람들이 쉬운 툴을 가지고 분석하는 모델이 더 나올 거다. 그래서 뭐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모델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분석이 아마 추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분석하는 거는 사실 오늘 이제 주된 많은 얘기가 이제 빅쿼리다 보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약간 낮게 보실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분석을 위한 툴을 구글에서 서버리스 방식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는 프랙티스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칩니다. 네네. 자, 오늘 이제 보면 이제 표준 SQL문만 잘 알면 빅쿼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머신러닝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현업들 SQL을 한 번도 안 써봤던 현업들이 이렇게 빅쿼리 쓸 수 있을 정도로 SQL을 배우려면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그거는 정말 목표의식에 따라 다르긴 한 것 같은데요. 본인이 만약에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면 조금 한 달 정도면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자기 그 데이터를 갖고 해보면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제 대학원 동기들 보면 넌 IT에서 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배우시면 충분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DBA들 있지 않습니까? DBA들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DBA들은. 그분들은 이제 배우실 필요가 없는 근데 거죠. DBA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개념이라든지 머신러닝 개념이 없잖아요. 기존 DBA들은. RDB 하는 DBA들은. 그렇죠. 그런 DBA들 입장에서도 이런 쪽으로는 커리어를 뭔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SQL은 어차피 아는 거니까. 좀 더 뭐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는 쪽으로. 그러니까요. 거기서 진짜 밸류를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거에 포커스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쿼리 튜닝을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너무 거죠. 테이블의 관점만 생각보지 말고 이제. 그거 하지 마시고 이제 실제 데이터에 포커스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고요. 오케이. 그런 얘기 그렇네요. 좋으셨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요청사항이라든지 상담, 특히 이제 맞춤형 상담이나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은요, 거기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윤성원님께서 클라우드 아니고 온프리미스 가능하면 저희 회사에 딱이 있네. 이런 회사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뭐 당연히 클라우드라면 100% 좋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온프레미스용 버전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인프라와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상쇄되는 거는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전영진님께서요. GCP 내에서 일렉스서치를 빅쿼리와 연동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구성하면 각자의 장점이 감소될 것 같기도 한데 일렉스틱서치와 연동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일렉스틱서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우죠. 들어있는 거를 굳이 빅쿼리로 옮기고 싶지 않을 때. 오케이. 그리고 파티션. 그다음에 양재현께서 빅쿼리 실행할 때 지연 및 과금을 최소화하려면 빈 테이블에 파티션 테이블을 만드는 법과 쿼리 실행창에서 일반 테이블을 파티션 테이블로 변경하는 거예요. 차이 없습니다. 좋은 질문이셨네요. 파티션 지원합니다. 뭐 오늘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자, 그다음에 네. 이영주님은 빅코리의 샤딩 전략은 어떤지요? 네. 저희가 이제 파티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뭐 음. 샤딩이란 걸 네, 비슷하게 그 샤딩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티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빅코리가 좀 특이한 게 데일리로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테이블명을 이렇게 데일리 이름을 줘가지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A 테이블에 네네네. 2011 몇 번을 맞춰요. 그러면 그거를 마치 한 테이블인 것처럼 쿼리가 돼요. 아이씨. 쿼리명에다가 와일드카드를 주면 쿼리가 돼요. 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딩을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테이블 자체가 아예 그냥 분리가 되니까 웨어문에다가 파티션 주는 것보다 오히려 좀 그러니까 이게 SQL 짜는 게 편하다는 거죠. 네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능은 파티셔닝이 좋고요. 성능은 파티셔닝이 좋고, 근데 편의성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샤딩도 저는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남재님, 타 플랫폼 서버의 분석 데이터만 가져와서 분석하는 것도 경제성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다른 이제 파트너사들, 클라우드사들이 좀 그 마켓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희 걸 쓴다. 드문 경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다른 클라우드를 쓰겠다? 왜 쓸 것 같으세요? 비용이라던가 이런 효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자, 리사고님, 서버리스가 속도가 중요한 온라인 게임이나 쇼핑몰 운영에도 적합한지요? 당연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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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님께서는 빅데이터 분산 처리의 가장 큰 병목 구간은 연산도 저장도 아닌 네트워크 병목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주피터 네트워크는 초당 1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전송 가능하여 저희가 네. 거대한 작업량을 순식간에 분석시켜준다고 하는데, 네. 뭐 이건 네트워크 네. 시간이어야 네, 돼가지고 네, 네, 주피터가 아까 저희 페타비트망의 내부 프로젝트명이에요. 음, 예, 좀 많이 아시는 분인데 네네네. 나중에 따로 네트워크 세션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동님은 SQL만으로 머신러닝 예측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버티컬 애널리틱스 플랫폼이랑 똑같은 것인지요? 아니면 좀 다른 것인지요? 제가 정확하게 저 버티컬 어널리틱스 플랫폼을 몰라서 설명을 못 하겠는데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머신러닝 모델을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뭐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SQL문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네네. 예, 거기까지예요. 알겠습니다. 전영진님은 빅코리 데이터는 이뮤터블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어떤 분 내용의 URL 열어보다가 네네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SQL 네. 비용 정보가 나타낸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꼭 하고 싶네요. 네네네. 예, 저게 초창기 나왔을 때는 저희도 이제 SQL 지원이 좀 불안정했고, 그 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 같은, 그러니까 인서트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조금 이제 지원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풀리 모든 SQL을 다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표준 SQL은 모두 다 지원하고 DDL도 지원하고요. 뭐 CTAS, 크리에이트 테이블 에서 셀렉트, 인서트 셀렉트 많이 쓰잖아요. 다 지원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론 업데이트를 많이 치는 거는 원래 이런 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렇게 좋은 프랙티스는 아니에요. 그게 성능이 안 나와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돼 있으면 뭔가 이거 데이터가 설계가 잘못된 거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영빈님은 타 클라우드 대비해서 이런 데이터 처리한 빅데이터 처리하고 하는 것이 비용 같은 거는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고요. 왜 아까 이제 스토리지 비용은 뭐 기본적으로 싸고, 그리고 이제 쿼리 비용이 혹시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작게 그 정액제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은 고민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비용 문제로 고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선님께서 머신러닝 솔루션 관련해서 AWS 세이지메이커도 있고 쿠버플로우 같은 오픈소스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마도 빅쿼리를 데이터 소스로 해서 뭐 네. AWS 세이지메이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빅쿼리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 세이지메이커를 쓰는 건 조금 이제 넌센스인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필요하다면 하는 건 가능합니다. 세이지메이커도 결국은 뭐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나 이런 거 기반일 거기 때문에 거기서 빅쿼리를 쿼리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네. 양지영님은 오늘 빅쿼리 관련돼 가지고 이런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매달 저희가 퍼블릭한 세미나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좀 덜 알렸나 봅니다. 더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네네. 네. 김명환님, 빅쿼리는 수신되는 요청의 비율과 볼륨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볼륨을 제한하는 방법? 수신되는 요청이라는 쿼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쿼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쿼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쿼터를 줘가지고 얼마 이상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어그레시브한 방법이죠. 네네. 쿼터를 차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액제 요금인데요. 정액제라는 거는 뭐냐면 특정 컴퓨팅 리소스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고, 네네. 쿼리가 많이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성능이 좀 느려지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제 리소스를 제한하는 거고요. 네. 네,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기정님, 구글의 스토리지 인프라 위에 올라가 제공되는 빅쿼리는 맵 리듀스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수십만 개 쿼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툴이 있는지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데이터 프로그라는 기능을 제공해서 맵리듀스를 제공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은 아니신 것 같고, 빅쿼리 자체에서 맵리듀스를 사용할 수 없냐? 맵리듀스를 사실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맵리듀스를 개선한 모델이 빅쿼리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굳이 맵리듀스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당연히 생각하건데 맵리듀스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거의 아키텍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만큼의 기술이 빅쿼리에 들어있고요. 아니면 맵리듀스랑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 플로우라는 솔루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를 위한, 배치 처리를 위한 그런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대희님은 오토ML 같은 것들은 어떤지, 오토ML. OTML은 뭐 사실 뭐 너무나 이제 그 AI 머신러닝이 편하게 쓰는 기술이니까 사실은 OTML하고 아까 빅쿼리 ML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해요. 데이터만 있으면 그거를 모델을 만드는 게 뭐 텐서플로우로 아니면 파이토시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편한데 OTML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유즈 케이스에 더 다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를 인식하고 싶다. 빅쿼리 머신러닝에서는 아까 말했던 뉴럴 네트워크를 사실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 과정이 복잡해요. 네네. 근데 OTML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미지만 넣으시면 돼요. 그런 분석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OTML이 훨씬 더 편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OTML은 내부적으로 모델 즈라고 하는 이제 여러 모델이 들어있는 여기서 고르는 방식이거든요. 빅쿼리 머신러닝은 분명히 딱 그 특정 모델을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능은 OTML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토ML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빅쿼리에서 오토ML. OTML에서 빅쿼리를 데이터 소스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불러올 수 있겠죠. 네네. 자, 학교님은 빅쿼리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API 같은 것이 있나요? 뭐, 그 액세스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거의 모든 게 다 지원된다고 하시면 돼요. 파이썬, 뭐 노드.js, 자바, 그리고 더 중요하게 JDBC도 지원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기정님, 매번 신규 데이터를 기존의 통합 문서 파일에 표란에 카피해서 파워 쿼리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파일의 표라는 게 아마 저거겠죠. 시트 같은 걸 말씀하시겠죠. 예. 아까 제가 그 중간에 설명드렸던 빅쿼리에서는 쿼리 결과를 시트로 바로 그냥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 기능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윤성호님은 MS 엑셀은 10만 로의 경우 속도 느려지고 한계가 있는데 구글 시트는 무한대고 속도 저하는 뭐 그런 문제나 한계는 없나요? 그러니까 저 제한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트 얘기를 제가 두 가지 레벨로 드렸어요. 첫 번째 일반 시트를 말씀드렸고 커넥티드 시트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IT 기술에서 수백억 건을 한 군데 메모리에 놓고 쓰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메인 데이터는 빅쿼리에 있는 거고 그거의 일부 데이터만 약간 뭐 커서 같은 형태로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커넥티드 시트라는 걸 제공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그 커넥티드 시트, 구글 시트를 유료로 쓰시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커넥티드 시트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네. 김명환님, SQL 엔진 기능 외에도 빅쿼리는 SQL문만으로도 간단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시키고 성능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빅쿼리 ML 기능도 있는데 특화된 장점? 네, 특화된 장점이 있다면. 아까 이제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SQL문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데이터를 가공을 하면 SQL문에서 이제 원본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뭔가 SQL문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실제 그거를 고객한테 서빙을 해야 돼요. 네. 서빙할 때도 로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이 로 데이터가 머신러닝 모델 만들 때 만들었던 규칙과 또 서빙할 때 만드는 규칙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빅쿼리에서는 데이터를 넣을 때 만들었던 쿼리문을 트랜스폼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분석 그 서빙할 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머신러닝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델 만들 때도 그렇고 서빙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편해져요. 네. 네. 이영주님, 빅쿼리 압축이 사용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어차피 과금은 uncompressed 데이터 사이즈에 이루어지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오히려 압축할 때 퍼포먼스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유저 입장에서는 컴프레션이 된다 그래서 뭐 요금이 계산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거를 컴프레션보다는 그러니까 압축하지 않은 방식을 더 많이 써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RDB보다도 더 적게 하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스토리지 비용이 너무나 싸졌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보다는 저희는 덜 압축한 방식으로 성능을 올리는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이게 혹시 이제 뭐 어떤 비용에 대한 문제라면 저희가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 일정 양이 되면 추가 할인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라면 예,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대희님, 빅쿼리와 연동될 수 있는 BI 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구글이 이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데이터 BI 툴, 데이터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게 가장 이제 편리하고요. 데이터 스튜디오가 이제 성능이 좀 느릴 수 있으니까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프리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BI 엔진이라는 기능을 쓰면은 성능을 좀 높일 수 있게 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도 이제 루커라고 하는 BI 툴이 있어요. 그래서 루커를 써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는 뭐 타블로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빅쿼리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성호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 빅쿼리가 개인정보를 치환하거나 병합해서 관리하면서 분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치환이나 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비즈니스 로직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 비즈니스 로직에 당연히 구현하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키 기반으로 암호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키를 뭐 KMS 같은 저장했다가 사용한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툴들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컬럼 레벨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치환이나 병합은 아니고 액세스 자체를 막는 방식이고요. 네. 정주현님, 빅쿼리가 페타바이트 데이터를 몇 분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인상적인데 실행 전에 쿼리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리한 질문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 기반의 툴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라우저에서 SQL문을 딱 넣으면 그 SQL문을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올까를 예측을 해요. 예, 그래서 얼마가 처리될 거야 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SQL문을 이렇게 싹 바꿔보면 이제 그 쿼리 양이 막 바뀌어져요. 예. 파티션 넣으면 또 줄어들고 뭐 클러스터링 넣으면 줄어들고 이렇게 돼요. 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영배님, 빅쿼리 가격 정책이 패킷 양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무분별한 쿼리를 지향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쿼터를 쓰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쿼터. 네, 쿼터. 네. 자, 질문이 엄청 많아가지고 EDA 네. 좋네요. EDA. 양재영. 자, 오신영님께서는 이건 아니고 뭐 의료 병원 쪽에서도 이런 걸 많이 쓸 거 어떤 병원은 쓰면 너무 좋은데 네. 왜냐하면 저기 민감 정보들 정보 때문에 그래요.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외부로 빼는 게 그렇네. 사실 그렇네요. 의료기관은 그 저기 뭐지 논문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좋은데 네. 그런 한계가 좀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재상님은 이러한 솔루션들은 성능에 대한 이슈보다는 기능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구글이니 그쪽으로는 크게 고민은 되지 않고요. 아직 부족한 기업 활용, 개인 활용, 레퍼런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그 의미입니다. 라고.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오히려 더 레퍼런스가 더 많거나 중요 레퍼런스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데이터 쪽에서는 크게 컨설은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이아스나 파스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좀 느린 건 맞는데 이아스나 파스는 사실 어느 정도 커머더타이제이션이 된 상태라서 네. 그게 진짜 단적으로 말해서 인더스트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금융을 포함해서 한 10개, 20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18개, 19개의 인더스트리는 이아스로 인한 그 어떤 차이가 거의 없는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0% 빨라, 20% 빨라해서 성능이 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데이터는 10배 빠르고 100배 빠른 거잖아요. 이아스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부족은 뭐 저희도 계속 만들고 있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량 마케팅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 알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도 끊임없이 레퍼런스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유원님께서요. 빅코리아 기존 상용 RDBMS와의 마이그레이션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 이관을 한다면 사전 작업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네요. 일단은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옮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나눠보자면, 그래서 뭐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옮길 건지 아니면 뭐 내려가지고 그거를 뭐 물리적으로 보낼 건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 온라인을 사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대응이 좋기 때문에 상황 대응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한 번 옮기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또 데이터를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DB들을 또 사용한다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데이터 넘기는 파이프라인과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호환성이죠.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SQL 기반으로 액세스를 하는 툴들이라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호환성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 없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 뭐 이제 굿모닝 아이텍 같은 파트너나 저희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마이그레이션 하면 되는데요. 실제 사례상으로 봐도 한 달이 안 걸립니다. 보통. 네. 한의원님, 빅코리는 접속자에 대한 로그를 저장하는지요? 그리고 저장되는 기간과 저장되는 값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근데 저장은 다 해요. 저장이 되고 어떤 쿼리가 날아가는지도 다 되고요. 그거는 이제 빅코리 콘솔 들어가셔도 보여요. 어떤 쿼리가 날아갔는지. 그리고 그게 오딘 목적이라면 이제 가서 보실 수 있고요. 오딘 목적이 아니고 재활용 관점이라면 예전에 날렸던 쿼리에 가가지고 다시 쿼리를 날리는 기능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딥한 오디트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스택드라이브라는 이름의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는데 거기서 빅코리의 그 오딘 로그를 받아가지고 저장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무한정 저장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부장님, 좋은 질문 하실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세요. 두 분. 좋은 질문 하신 사람. 너무 많은 답변을 해서 아까 마이그레이션 전략 물어보셨던 분이 마이그레이션 전략? 간단하긴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공유원님. 공유원님하고 예. 아까 이분도 좋다고 했는데 공유원님하고 아까 정지희님 질문이 아까 요거. 응? 네네. 정지희님하고 저희의 공유원님. 아주 정진희님, 정진희 공유원 이 두 분은요 오늘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설문 좀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부장님 마지막 시청자께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는 거 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질문들 쫙 질문들 보면서. 네. 일단 질문이 너무 다양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나중에라도 좀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다면 아니면 뭐 빅코리에 대한 관심 또는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